반갑습니다. 장지연입니다. 예, 그럼 오늘 데카메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데카메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이제 그 텍스트의 그 의미와 그 다음에 현대적인 그 의미, 왜 우리에게 지금도 인기 있게 읽히는가, 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카메론은요, 보카치오가 1349년과 1351년, 혹은 53년, 요때 사이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10명의 청춘 남녀요, 18세 이상에서 28세 미만의 청춘 남녀가 10일 동안 돌아가면서 10편씩 이야기한 100편의 이야기 수록입니다. 그리고 이 데카메론은 그 유럽 산문 소설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 책 제목의 뜻을 보면은요,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데카, 네, 이게 10이라는 뜻이고요. 메론, 이게 이제 날, 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10일, 네, 이렇게 10일 동안의 이제 이야기라는, 요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테는 이제 신성한 이야기, 단테의 신곡은 신성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제 신곡이라고 보카치오가 이름을 붙였죠. 자,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요, 인간의 희극이다. 그래서 이제 데상티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인곡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이 책은요, 세계 문학사 속에서 너무나 무수하게 모방되고 변형되고, 네, 표절되는, 네, 그런 책의 원본이 되는데요. 보카치오도 이 책을요, 보카치오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그 소재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이런 이야기들에서 수집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새롭게 이렇게 재창조를 해낸,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르네상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 재발견의 의미를 이야기하잖아요. 르네상스가 이제 르네상스지 않습니까? 네,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또 많은 수업들을 하셨겠고 또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재발견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단순히 고대의 것들을 발굴, 복원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탐구하고 새로운 결합과 재창조를 거쳐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 데카메론 또한 이제 그가 새롭게 모든 걸 창조해냈다 이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소스들을 갖다가 데카메론이 그의 방식대로 이렇게 새롭게 의미들을 부여해서 낸 책입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의 배경은요, 페스트의 창궐 시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지혜나 신앙,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던 이런 시기죠. 자, 이제 1348년에 그 이탈리아의 페스트가 피렌체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마다 시체가 넘쳐났다고 하죠. 자, 이때 이제 그 피렌체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7명의 여성하고 3명의 청년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죠. 대참사를 피해서 그 피렌체의 교회에 있는 그 피에졸레 언덕에 있는 별장으로 우리 이제 피신을 하자. 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별장으로 가죠. 그리고 수요일부터 2주 뒤 수요일까지, 2주 동안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이니까 총 4번을 쉬는 거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10일이 됩니다. 10일 동안 100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카메론에 보면은요, 직접 작가가 자기의 입으로 나는이라는 표현으로요, 그 책의 머릿말 부분, 그 서문격이죠. 여기하고 첫째 날 도입부, 그 다음에 넷째 날 도입부,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 요 부분에 4군데에 직접 나는 하고 들어갑니다. 작가가 직접요. 자, 그 중에서 머릿말 부분에서 왜 이 데카메론을 본인이 창작을 하게 되었는지 그 창작 동기와 그 다음에 작품의 그 독자, 대상을 콕 집어서 또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대상, 그 다음에 집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작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작 동기는요, 이제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 작가 자신도 사랑의 열병을 앓았었다. 그리고 한창 괴로워하던 그때 몇몇 친구들이 즐거운 이야기와 훌륭한 위로의 말을 해주곤 했다. 그러한 위로 덕분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고 그 호의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비록 그 도움이나 위로가 매우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즉 사랑의 고통에 대한 동병상련.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기록에 보면 그게 진짜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나폴리의 왕녀 마리아라는 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졌었다고 하죠. 네, 그때 느꼈던 그 사랑의 고통, 이제 그 기억을 이제 되살려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그런 이제 갚을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독자 대상이 이제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유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랑에 빠져 약간의 우울증이나 상념에 사로잡히더라도 가볍게 만들거나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사냥도 가고, 이렇게 바깥 생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친이나 형제나 남편의 기쁨 혹은 무슨 주의 등에 묶여서 하루 종일 방 안에 같이 살기 때문이고, 타오르는 욕망으로 우울증의 포로가 되거나, 고뇌가 굳어져 견디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을 위해서 이 책을 자기는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굳이 여성인가? 예. 이제 이 부분이,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왜 굳이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까? 예,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독자 전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책에 드러나는 것으로서는요, 여성에게 즐거움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책에는 써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내용을 먼저 일단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자, 여기 귀족들의 입을 통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성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 속 현실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지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나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예, 이제 이런 의도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진 않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그가 직접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울증에 사로잡힌 여성들이 읽으신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재밌거리들이 주는 즐거움과 좋은 충고를 얻으실 것이고 피해야 할 일이나 따라야 할 일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여성들의 괴로운 마음의 기분이 전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머릿말에다가 직접적으로 써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전체로 어떤 스타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액자식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귀족들이 여기에 모인 그 우아한 여인들, 품위 있는 이런 젊은이들의 이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요. 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왜 굳이 여성 독자를 콕 집어서 이렇게 대상으로 지적을 했느냐? 자, 여성들에게 뭐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해 뭐 우울증과 괴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또 뭐 즐거움과 충고들을 얻게 해주기 위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실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방패 삼아서 당시 중세적 가치관이 공존하고 교차하던 시대에 또 지배 권력이 금기시했던 인간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묘사하는데 자유로운 창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겪을 수 있는 비난으로부터 모면하려 했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비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평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겉으로는 이렇게 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목적도 물론 달성을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요, 이러한 방어적 차원도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결론 부분에서도 보면은요, 굉장히 길게, 이제 구구절절, 예, 요거는 제 표현인데요. 네, 구구절절 작가가 설명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쏟아질 차후 평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막을 쳐놓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요, 그 중간에 개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왜 여성들을 이렇게 뭐 즐겁게 하기 위해서이냐, 왜 여성들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변명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요,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자신이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묘사를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어쩔 수 없었다. 예, 그 다음에 나쁜 자극을 준다고 느껴지거든. 그러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읽지 말고 본인에게 나쁜 자극이 되거들랑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읽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독자들의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뭐 짧으면 읽은 맛이 안 난다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내가 길게 썼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한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므로 이게 또 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이렇게 다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자기는 스스로 신중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예, 이건 이제 이것은 혀라는 뜻도 되고 말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그 자기의 말에 악의가 있고 독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세상 일은 늘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작품도 인정을 결국 받을 것이다. 네, 이런 것도 또 은연중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이웃집 여인이 그러는데 자기의 그 혀가, 즉 자기의 말이 가장 훌륭하고 달콤하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화자찬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형식을 먼저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데카메론은요, 이제 노벨라라고 하는데요. 노벨라 하면은 여러분이 추측이 좀 되실 겁니다. 이제 영어로 가면 나블이 되는 거죠. 예, 단편 소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벨라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 궁정 문학을 새롭게 구축했다. 네, 이런 의미들을 이제 띄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단히 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노벨라, 이거는 라틴어가 아닌 속어로 쓴 산문 형식이다. 예, 이제 나중에는 그도 또 라틴어로 작품을 쓰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속어. 예,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쓰던 구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속어로 쓴 산문 형식. 그전에는요, 이 노벨라라는 건 좀 하위 장르에 속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인과 뭐 결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일정한 내부 규칙을 갖고 있는, 짧게, 이루어진 이야기. 주 목적은 교훈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거. 네, 이제 이런 의미를 띠는 게 노벨라였는데요. 이제 이 노벨라를 좀 격상을 시킵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요. 문학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어로 쓴다라는 것은 그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 네, 그 언어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리얼리즘적 묘사,
예, 요걸 하는데 매우 적절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거를 통해서요, 어떤 효과를 노리냐면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저급한 문체가 교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데카메론의 작품이 주는 어떤 그런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 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품위 있는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다가도 이제 그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굉장히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노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액자식 구성인데요. 자, 무엇을 누가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이제 화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야기도 일반적으로도요. 뭐 똑같은 이야기도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도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액자 속 내부 이야기들이 그 외부 액자 속, 즉 뭐냐면 이제 보카치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명의 등장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명의 등장인물들이 각각 이야기하는 100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속에. 자,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외부 화자들, 즉 그 귀족 10명 있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객관화 효과를 획득한다라는 거죠. 뭔가 말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온갖 적나라한 거짓, 속임수, 배신, 음란함, 외설, 위선, 이런 내용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와 굉장히 대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화자들은요, 총명하고 인물도 수려하고 태도도 고상하고 기품 있고 또 명랑한 이런 귀족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을 통한 이야기들은요, 훨씬 더 그럴듯하다라는 현실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궁정문학의 새로운 구축이다. 네, 이런 평가도 데카메론은 받고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의 그 또 하나의 그 부제가 있는데요. 갈레우또 공 이야기, 네, 이런 부제가 그 첫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 갈레우또라는 이름은요, 그 당대 유행하던 궁정 로망의 등장인물 이름인데요. 그 궁정 소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우리 아더왕 전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그 란스롯하고 그 기네비어 왕비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둘의 사이를 그 중개해 주던 역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갈레오토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중재자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자, 이 갈레오토에 대한 이제 입장을 보면은요, 이 보카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제까지 달아서 굉장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갈레오토라는 이름은요,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거든요. 그 지옥편 5곡에 보면 그 이원에 세육지옥이 있는데 여기에 갈레오토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그 프란체스카와 그 파울로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단테는 이제 이들 그 프란체스카가 해주는 그녀의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의 기절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불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인물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갈레오토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책이 매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테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갈레오토를 좋지 않게 봤죠. 그 죄를 짓게 된 그 매개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지옥에다 갖다 유치를 시킵니다. 예, 프란체스카나 파울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보카치오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부제로까지 달아가지고 여성들에게 즐거움과 위로와 충고를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즐거움, 위로, 충고를 주겠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근대 이후에 우리 문학을 이야기할 때 오락성과 유용성 이 부분을 이제 다 만족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입장만 보더라도요. 이제 단테와 보카치오를 비교를 해보자면 단테는 여성을 신격화하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천상적인 사랑으로 묘사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카치오는요, 데카메론에서 여성도 또 그녀들의 현실적인 사랑도 절대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속적 사랑, 고통,
쾌락 등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현실에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할 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데카메론에 대해서 그 텍스트에 대한 문학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런 현대적인 그러면 시의성, 왜 그러면 현대에도 데카메론은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얼리즘적 측면하고요, 다양성 인정의 측면하고, 그 다음에 희극적인 측면, 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얼리즘적 측면은요, 자, 인간 세계에 대한 관찰과 묘사. 그래서 인간의 그런 속성들 있죠. 본능, 악덕, 허영,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있고요. 현실을 냉정하게 그냥 인정합니다. 뭘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미소 짓게 하면서 동시에 풍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여기에는 있는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데카메론 속에 이제 화자들은 귀족들이지만은요, 그들이 전개하는 그 이야기 속 인물들은요, 천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일이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직접 다 세어본 거는 아니고요. 그가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것을 한번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왕자, 공주, 장관, 기사, 지주, 수도원장, 수녀, 수도사, 성직자, 군인, 의사, 법관, 철학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온갖 연인들, 도둑, 해적, 아첨꾼, 식객, 경찰, 노름꾼 이런 사람들 다 해서 총 338명의 인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다 셌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자가 255명, 여자가 83명이다. 그 다음에 구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102명, 상인 계층이 23명, 그 다음에 수공업자, 농민, 장인들 이런 사람들, 하층민이 68명, 나머지는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온갖 직업, 온갖 신분의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 세계를 이제 그대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익살스러운 이야기, 그 다음에 외설스러운 이야기, 그 다음에 비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로 여기에서는요, 사랑과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쭉 읽다 보면은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성숙한 또 성찰하는 인간의 의무, 뭔가 고양된 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데카메론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는데 읽히는 건 굉장히 좀 가볍고 긍정적이고 즐겁고 이렇게 재미있게 읽힌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명의 이 젊은 그 청년들과 이 귀부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하루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비가 되어가지고요,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이 되면 그날을 맡은 그 이제 여왕은 그날을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요, 그 혹은 그녀의 컨트롤에 다 따라서 이제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하루를 굉장히 즐겁게 지내는 거죠. 일단 그 이제 흑사병을 피해서 여기로 간 이유가 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즐거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규칙을 정하고 그대로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날의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제가 없는 자유로운 날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개 이렇게 주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한 편씩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성의 성적 욕망이 솔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지금 현대에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 데카메론에는요, 놀라울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현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 쾌락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세하면은 금욕적인데요. 이런 중세의 금욕주의를 철저하게 거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대놓고 거부하는 거죠. 자, 이야기마다 모두 남성과 관련이 있고, 당연히 이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니까 여성의 이야기지만 남성이 관련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여성들은요, 자신의 성적 욕망에 매우 솔직합니다. 예, 그걸 뭐 이렇게 숨기고 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욕구를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추구를 해서 만족을 시킵니다. 예. 예를 하나 이제 또 들자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6째 날 7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적 욕망을 우리 평등하게 충족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거기 조금 PPT가 꽉 차긴 하지만 예,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이런 이야기죠. 이거 그나마 짧게 좀 잠깐 그 항목만 좀 줄여놓은 건데요. 예, 내용이 굉장히 아주 솔직합니다. 자, 필리빠라는 여자는요, 정부와 즐기다가 재판에 이제 넘겨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신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평등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동의 아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남자보다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도 부인만을 심하게 구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여자는 아무도 동의한 자가 없습니다. 의견을 피력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남자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악법이라 불러 마땅한 줄 압니다. 남편이 나를 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마다한 적이 있는지 그에게 물어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릴 것도 없이 주저없이 그가 요구할 때마다 쾌락을 충족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만 만약 남편이 필요에 의해 혹은 쾌락으로 삼는 것을 언제나 내게서 얻고 있다면 한편 나는 그래도 주체 못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요? 개에게라도 던져주어야 했을까요?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해 주시는 어느 한 귀족의 필요에 응하는 편이 허비하거나 썩혀버리는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은 아닐런지요?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법정에는 이름 있는 귀부인에 대한 소문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는데요. 그녀의 진술을 듣자 거침없이 웃음을 터뜨린 다음에 부인의 말은 지당하다. 자기들도 동감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성직자의 부패, 타락상, 네, 위선, 네, 이런 거를 이제 풍자하고 있죠. 이제 리얼하게 이제 그대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첫째 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나만 이제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태인 이제 아브라함이죠. 이 사람 상인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잔노또 디 취비니라는 사람의 이제 기독교도입니다. 이는 개종을 권유받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못해 로마 교황청을 찾아가는데요. 오히려 그 더러운 악덕과 타락상을 보고서 거꾸로 개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로마 교황청을 찾아갑니다. 이제 원래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끈질기게 잔노또가 이제 권유를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기독교가 우리 유태교보다 뛰어남은 내 개종을 하겠다. 이제 그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황청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가겠다고 하니까 잔노또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그러면 개종을 글렀구나.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떠나죠. 그리고 가서 본 것은 뭐냐면 온갖 성직자들의 나쁜 품행,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그리스도교도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이렇게 온갖 타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신도가 느느냐. 이게 참 대단하다. 네, 이래서 거꾸로 개종을 했다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로마 교황청 성직자들의 더러운 악덕, 이제 타락상, 뭐 음탕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여색을 밝히고 남색에도 빠져 있고 주정뱅이고 야수와 같고 뭐 이런 성직자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게 왜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또 그 시의성을 띠느냐?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째 날 세 번째 이야기에 그 세 개의 반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디에서나 이제 이 이야기는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맹한 살라디노 왕하고요,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멜키세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이 데카메론에서는요, 어리석어가지고 불행한 꼴을 당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꾀를 내거나, 속임수를 쓰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영리한 사람은요, 뭔가 이제 추앙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보면은요, 자, 내용을 잠깐만 이제 보시면, 자, 이 살라디노 왕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좀 돈을 탕진해가지고 돈을 좀 꾸려고 합니다. 이 멜키세덱에게. 그래서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묻습니다.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 어느 종교가 제일 좋으냐라고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멜키세덱은 눈치를 채죠. 아, 이거 지금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구나. 그래서 대신 세 개의 반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 이제 어느 그 돈 많고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값비싸고 아름다운 반지가 있어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 거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아버지는 아들이 셋인 경우가 생긴 거죠. 근데 반지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개의 모조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는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셋은 이게 서로 자기께 진짜라고 우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누가, 후계자가 되어야 될지를 이제 여태까지는 못 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이 살라디노 왕도, 아, 내가 당했구나. 예,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이제 거꾸로, 나를 책망하는 소리구나. 이제 알고서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냥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 돈 좀 꿔주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지금 다른 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테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만이 참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카치오는요, 그런 중세의 배타적 교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관용을 베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즉 타종교, 이슬람이나 유태교, 이런 타 종교의 각각의 가치와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 가치보다 인간 중심적 가치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살라디노나 멜키세덱은 서로 굉장히 다른 종교의 입장이지만 서로를 인정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요, 굉장히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14세기, 15세기, 18세기, 이런 멜키세덱의 이야기들이 변형되어서 많이 있고요. 자, 현대에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현대 유명한 에두아르도 데 필리포라는 유명한 희극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에 필루메나 마르투라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유명한 영화 배우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이탈리아식 결혼이라는 영화로 아마 옛날에 소개가 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희곡 작품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새 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납니다. 이야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제 뭐냐면 필루메나는 원래 창녀입니다. 창녀인데 이제 도메니코라는 이 남자의 여자로서 정부죠. 25년 동안이나 수발을 듭니다. 이제 온갖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수발을 들죠. 집 살림도 다 봐주고 온갖 재정적인 것도 다 봐주고. 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자기를 돌봐주던 젊은 여자와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루메나가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꾀를 부리죠. 나 이제 곧 죽는다. 내일이면 곧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랑 좀 결혼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메니코는 싫다가도 이제 내일 곧 죽는다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그거를 해줍니다. 신부를 불러가지고, 이제 결혼 서약을 해주죠. 근데 결혼 서약을 해주면서도요, 이제 필루메나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하면서도 뒤로는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녀가 아프거나 말거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발을 들었는데도 전혀 이제 그런 인간적인 대우나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지나고 나니까 이 필로메나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메니코는 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뭐 이제 길길이 뛰게 되는 거죠. 이제 변호사를 불러다가 이제 이건 무효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녀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 뭐 그렇다면 뭐 별 수 없지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이제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아들이 셋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도 그동안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은 돈으로 키웠다. 예, 그 아이들도 내가 자기 엄마인 줄은 모른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한 아들이 네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메니코에게. 그러니까 이제 도메니코는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는 거죠. 막 이제 불러다가 뭐 어디가 닮았나도 보고 막 뭐도 시켜보고 이렇게. 근데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녀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와의 그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갖게 된 날을 그가 준 지폐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 부분을 찢어내고 도미니코에게 돈을 그냥 줘버립니다. 나 이딴 돈 필요 없다. 나에게 아들들은 다 똑같다. 너무나 귀한 이런 존재들이다. 근데 너는 그 아들 하나만 데려다가 네 아들로 삼을 거고 다른 아들 둘은 아마 함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해줄 수가 없다.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소중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도메니코가 그녀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나머지 세 아들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도요, 이렇게 그 데카메론의 그런 이야기들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모성애의 측면, 뭐, 사회 통합적인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